김용민 브리핑. (2017년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3차 TV 토론회가 있었지요. 추가로 2차례의 TV 토론회가 이번 주에 몰려 있습니다. 토론회 성적이 판세에 비칠 여파, 저는 썩 크지 않다고 봅니다만 선거판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요.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무선전화 조사 비율이 80% 미만인 조사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조사는 80.1%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4월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2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42.5%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라고 응답해 1위를, 안철수 후보는 30.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8.9%,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5.7%였습니다. 이 같은 비율이 곧 대선 결과라면 두 당은 선거비 보전도 못 받는 대굴욕을 면치 못합니다. 또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5.1%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당선 가능성은 문재인 65.5%로 지난주보다 5.2%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고 유무선 RDD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수준이고 응답률은 16.9%입니다. 광고 듣고 팟캐스트 리뷰 최동석 칼럼 김프로이드로 이어갑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골반 교정? 입고 걸으면 끝이라니. 참 쉽죠?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남자는 허리.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팟캐스트 리뷰로 함께합니다. 한겨레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에는 군사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나와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도 저도 아닌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토론회에서의 1대4 양상은 집권 이후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 문재인 두 분의 경우에는 관계 괜찮아요. 또 촛불 전국 때는 네. 국회 앞에서 연설할 때 서로 각자 개최하는 연설에 찬조 연설도 했어요. 상호적으로도 했고 또 지난 대선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단일화 합의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일화 합의 문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결선 투표제 도입 이런 거 다 들어 있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런 거. 예, 다 들어 있죠. 그걸 지금 문 후보가 너무 무성의하게 대하니까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어떨 때는 그 상당한 수준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대선이 시작됐고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 세간의 비평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네. 분이 또 심상정 후보고 그다음에 급격한 또 문 후보의 우클릭을 목격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민주당에 서운한 건 뭐냐면 촛불 시위 때에도 그렇게 정의당이 농성도 많이 했고 요구도 많이 했고 했던 게 뭐냐면 개혁 입법입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마음만 먹고 거침없는 개혁에 총대를 맸더라면 지금 문 후보 저렇게 고생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국민의당 개혁 입법 갖고 합의하자 이러면서 막 일당이 끌고 갔으면 실치만 따라왔을 거고 그때 국민의당 존재감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정의당 적극 협력했을 것이고 자유한국당 그때 새누리당이죠. 결국 무릎 꿇었을 겁니다. 탄핵 때 같이 여론의 그 압박에. 그런데 1월 국회 놀았어요. 2월 국회 놀았어요. 그렇죠. 3월 확실히 놀았어요. 그리고 4월 대선 때문에 바쁘다고 국회 열지 말자 그러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제일 황당한 게 이겁니다. 촛불 광장에 시민혁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아니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박근혜 탄핵 이거 하나가 촛불 광장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 87년 6월 항쟁이 그게 뭐 혁명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진짜 혁명의 결과는 그 이듬해 있었던 88년 13대 국회에서 50 청문회가 열리고 교육, 언론, 노동, 네. 남북관계 모든 한국 사회의 제도적 업그레이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90년 초에 3당 합당되기까지 2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이루어진 한국 사회의 거의 혁명적 변화가 예. 13대 국회가 한 겁니다. 사당 체제였죠. 예, 사당 체제였어요. 그런데 87년 6월 항쟁이 민주화가 아니라 88년 13대 국회의 성과가 민주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도적인 입법혁명이. 네. 네. 그러면 87년 이후에 30년 만에 찾아온 2차 혁명이 이상하게 정권 교체 쪽으로는 이건 87년에도 못했던 건 거의 구분응선을 넘었는데 이것을 받아안는 제도개혁. 아니 정경유착 근절 안 할 겁니까? 검찰개혁 안 할 겁니까? 이대로 그냥 갑니까? 이걸 다음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국회가 놀아버렸다? 그리고 민주당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정당 정치가 사라지고 국회가 실종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는 과정으로 황당한 사태가 열린 겁니다. 정의당 시각으로 볼 때는. 네. 그냥 하면 되는데 항상 핑계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였어요. 선진화법을 늘 얘기를 했었죠. 원내대변인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직권상정을 하든 날치기를 하든 밀어붙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주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로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시켰어요. 네. 그 순간 딱 멈춘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은 대통령 퇴진이나 탄핵도 안 하겠다고 반대했던 당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100만 시민이 광장에 모이고서야 당론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3당 간에 삐거덕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그 뭐 과정도 길지만은 합의가 돼서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시작인 건데 민주당은 그걸 끝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혁의 에너지가 광장에서 이어지질 못했어요. 국회로 안 온 겁니다. 그냥 헌재로 가버렸던 거죠. 헌재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개혁의 골든타임이 딱 석 달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석 달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석 달이 한국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12월 9일 날 대통령 탄핵 때까지 야3당 대표가 얼마나 자주 모였습니까? 기자들 네. 그거 기사 쓰기 얼마나 바빴어요. 근데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 대표 회담 열린 거 본 적 있어요? 넉 달 동안? 그 개혁 입법을 위한 4당 회동 열린 거 들은 적 있어요? 열리긴 열렸었죠. 원내대표끼리 만났었죠. 거기서 그 얘기 했다고? 취재 잘 못한다는 답당 안을 갖고 왔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공통되는 거 몇 개 안이라도 나왔을. 아니 그 몇 개 안을 로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 아주 철저히 외면했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비극이 싹튼 겁니다. 어제 대선 TV 토론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의 저 모습이 다음 정부 초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각 그 보수 진보 야당의 공격에 쩔쩔매는 문재인 대통령. 네. 어제 그 모습은 20일 후에 어쩌면은 한국 사회에 그대로 재현될 구도가 나온 겁니다. 누구 하나 손잡아주는 소름 끼치는데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이 비극이 싹 트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올해 초에 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그 쭉 전국의 주도권을 행사했었어야 됩니다. 성공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이 대통령 탄핵 사태 해놓고 전리품을 하나도 뭐 향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겨레 TV의 김어준의 파파이스에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나와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신화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이용한 재산 증식의 사례를 보면 경제민주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으며 직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 또한 생색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마침 이 시국하고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의 BW 문제 가지고 그 민주당에서는 문제 삼고 국민의당에서는 뭐 그게 큰 문제 아니다라고 답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도 그게 그 당시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선 BW를 발행할 때는 보통은 이사회 발행만으로 가능합니다. BW가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고. BW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 본드 with 워런트예요. 본드라는 것은 채권이고 워런트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장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채권을 발행할 때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만 플러스 나중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띄어서 팔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씨가 그 당시 안랩에서 비상장 기업일 때, 그 당시 지분이 한 30몇 % 갖고 있었고, 삼성 SDS가 20%, 산업은행이 20%, 뭐, 다른 LG 창투가 10몇 %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3억을 들여서 지분의 20%를 늘려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거기다 BW, 워런트를 붙여서 1년 뒤에는 3억을 회사가 도로 갚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워런트를 행사를 해서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지분보다 한 20%를 올려서, 한 50몇 %를 올리고, 오늘 기사죠. 곽정수 씨가 한겨레 기사를 썼는데, 제가 보니까 그 지분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전화해서 그 지분 계산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본인은 다른 데서 들은 얘기라서 그래서 제가 그 감사 보고서 카피해 놓은 걸 갖다 보내줬는데 어떻게 또 마침 그걸 또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는 보통 이사회 의결만이 아니라 원래 돌아가면 이게 주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면 그 주주는 산업은행이라든가 뭐 SES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그 협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이해관계에 무슨 충돌이 있어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왜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철수가 20%의 지분을 3억만으로 올리는 것을 허용을 했을까? 네.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BW 발행하는 거는 이제 회사가 돈이 없어서 조달하려고 할 때 보통 발행하는데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 단가의 BW 발행하면 이 사람은 곧 상장되면 최소 몇백억씩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다른 주주들이 허용해 준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보통 재벌 2세들이 그런 편법을 많이 근데 쓰잖아요. 이거는 편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비상장 회사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당시 안랩에서는 안철수가 꾸준하게 이 회사에 있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안철수 씨의 지분이 30몇 %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상장을 해서 뭐 추가로 뭐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중에 일부를 갖다 팔면 안철수가 갖고 있는 지분이 너무 낮아질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경영권을 뺏기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싶으면 내 지분을 확실하게 더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나머지 주주들은 아무로나 나는 큰 돈을 벌 거니까는 뭐 걔도 벌고 나도 버는 것이 나쁘진 않겠다 해서 같이 동의는 해줄 수는 있었어요. 그 BW를 발행할 애초에 목적은 아닌데 그걸 발행해서 상징적인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지키고 돈도 벌 기회를 허용해 준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그때 얻어낸 이득이 바탕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700억인가 뭐 800억인가 하여튼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덕분에. 근데 그걸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합법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문제 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그게 안철수 씨가 돈을 벌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인데 그것이 어떠한 과정에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 어떠한 양해와 합의와 논의 끝에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밝혀라. 이제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거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다들 남들이 했듯이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훨씬 자기한테 엄격한 도덕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이면 안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안철수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냥 소위 당시 흔한 자본가 정도지 안철수 후보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유난하게 깨끗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런 공격인가요? 저는 한 번도 안철수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유난하게 깨끗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대단한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했지 이거라기보다는 뭐 딱히 깨끗하지 않구만 니도 이 정도 공격인가 혹은 당신이 주장하듯이 무슨 새정치나 뭐 자본의 논리를 뛰어넘는 무슨 아주 훌륭한 지도자나 그렇지 않죠. 자본의 논리에 가장 충실한 딜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 위치 브랜드라는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나머지 주주들한테 말하자면 내놔 너도 돈 버니까 내가 좀 챙기게 좀 너도 좀 손 좀 들어. 그런데 뭐 서로가 이해관계에서 특별하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죠. 돈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럽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그 당시 한참 코스닥 딜로 할 때 거의 뭐 그 패키지처럼 미리 찍은 것처럼 그것만 갖고 돌아다니면서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흔히들 하던 일이었고 흔히 하던 일이기 때문에 꼭 뭐 잘된 거다 잘한 거란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대주주들이 반대하지 않은 것을 갖고 뭐라고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네. 그 당시에 라디오 스타인가요? 나왔을 때 마침 봤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그 사람이 마치 대단히 뭐 많은 지분을 직원들한테 준 것처럼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뭐 2, 3%밖에 안 줬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 챙겼는데. 두 번째로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안철수 재단을 만들고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청계재단이랑 뭐가 달라? 근데 이상하게도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어요. 안철수 재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 하는 사람들이
거의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바뀌었어요, 계속. 중요한 얘기네. 근데 그러고서 처음에는 뭐 한다라고 뭐 위원회도 만들고 저소득층 교육 지원 뭐 한다고 했는데 목적이 있었죠. 제가 왜 그걸 아냐면 거기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아니구나. 이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자문위원회로 처음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타표를 갖고 서너 번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사무국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 하듯이 할 거면 그냥 관둬라라고 관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안철수 재단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지금 5년, 7년 됐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아무도 왜 안 들여다봐요, 기자들은? 선거판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우클릭 노선을 더 강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시민 작가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미 진보 중도표는 문재인 후보가 확실하게 선점했다는 인식입니다. JTBC 시사 토크쇼 썰전의 일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좀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찢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것이 중도 성향에 가까운 진보를 포함한 중도 성향. 거기다가 외인을 넓히자면 요 숫자만으로는 턱도 없으니까 그렇죠. 보수표를 갖고 올리면 보수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 안보란 말이에요. 안보. 그리고 안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보라기보다 안철수 후보가 가장 성공적으로 써먹었던 것이 당의 자강론이잖아요. 네. 이 자강을 갖다 붙인 거예요. 자주 국방 뭐 이런 것보다는 자강 안보 이게 훨씬 더 듣기가 좋더라. 그래서 튼튼한 자강 안보와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뭐가 붙는가 하면 국방비 GDP의 3%까지 점차적으로 올리겠다. 이게 일본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도 진보 쪽을 문재인 후보가 너무 강하게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싸워갖고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거기가 레드 오션이니까 지금 보수가 형편없이 약해져 있으니까 소위 보수 유목민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이럴 때 여기 오십시오 하고 지금 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이번 대선에서 선거 전략의 기본 방침이 어디가 있는지를 되게 잘 보여줘요. 예, 무조건 이 보수표를 얻지 않으면 안철수 후보는 미래가 없어요. 근데 아니 그나저나 이제 여론조사 결과 났는데 그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조금 멈춰진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얘기들입니다. 조금 멈춰진 게 아니고 많이 멈춘 것 같은데. 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마치 우리가 뭐 주가로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심지어 20% 이상 치고 올라갔었죠. 있었는데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아야죠. 조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단순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뭐든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급상승을 하면 남다시 오른 것의 한 절반 정도는 조정을 합니다. 반렙 주가도 덩달아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정을 하는데 이 조정기가 짧고 조정의 폭이 짧을수록 사실은 이게 초단기 레이스에 있어서는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 흐름을 보면 일단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에 한 조사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조사는 하나도 없어요. 적은 경우에는 1% 내외 차이, 많은 경우에는 14% 정도의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나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요. 소속 당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한쪽은 119석이고 한쪽은 39석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40석도 안 되는 당 가지고 집권해가지고 뭐 하겠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선거가 임박하니까 이제 진지해지거든. 그럼 이제 정책세 일절을 하는데도 지금 양당의 실력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찾아보려면 당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안철수 후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딱딱하게 써진 문서들을 읽어야 돼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무슨 1번가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가보면 비주얼 좋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인데요. 이게 이제 4년, 5년 전에는 출마하려다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만 했기 때문에 또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로 누가 시비를 안 걸었어요. 언론의 어떤 뭐 검증 대상이 좀. 근데 지지율이 확 치고 올라와서 이제 양강구도를 형성하니까 검증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비군 훈련에 안 간 문제라든가 김미경 교수가
의원실 보좌관들을 사적인 일에 이제 동원했다는 문제라든가. 뭐 사과하고 이제 안 의원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안철수 후보 이미지가 인기가 좋을 때는 반칙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그 다음에 성공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지 않은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 안내 BW,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 문제 이런 게 나오면서 더 못 치고 올라가고 지금 정체 내지 약보합. 이렇게 지금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해요. 지금 방금 이 홍보를 하는 어떤 홍보 전략 혹은 또 이 검증 부분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그렇게 안 봐요.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오히려 SBS에서 후보가 한 토론에서 약간 토론을 잘하는 후보로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그렇지 못한 거. 무슨 안철수 후보가 얼굴이 굳어 있었다. 안철수 후보는 여기 꺾여 내려온 걸 얼마나 단기에 멈추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을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로는 아직도 그런 모멘텀을 잘 못 만들고 있다. 이번 선거가요. 막 언론에서는 네거티브 비방전이 뭐 압도적이고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보도를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한 것 같긴 한데요. 훨씬 정책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안 후보가 민간 유치원 그 행사에 가서 대규모 단설 유치원 자제하고 민간 유치원은 지원하겠다 이 발언 때문에 그 이후에 여론조사 보면 여성표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진영 논리는 많이 약화되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좀 예전보다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요. 광고 후에 최동석 칼럼 김프로이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취예측 모형의 도구적 영향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취예측 모형은 크게 보면 도구적 영향 요소들과 추상화 영향 요소들, 그리고 목적 지향적 영향 요소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파악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는 인풋 요소, 프로세스 요소, 아웃풋 요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취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영향 요소인 도구적 영향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석적 사고력, 개념적 사고력, 영재성이라는 세 가지가 도구적 영향 요소입니다. 여기서 도구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뭔가를 성취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 또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집을 지을 때 목수에게는 망치라는 도구가 필요하죠. 망치가 없으면 못을 박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망치는 목수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도구입니다. 분석적 사고력, 개념적 사고력, 영재성은 높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도구적 영향 요소들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분석적 사고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물이나 현상을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독특한 속성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 또는 문제 상황을 세분하여 단계적 인과론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신문 칼럼 일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운 조선 산업을 위기에 빠뜨린 오적을 꼽으라면 오너, 경영진, 공무원, 채권단, 국회의원이다. 죄질이 가장 무거운 집단은 누구일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방에 방점을 두면 오너와 경영진의 책임이 크고 감독의 무게를 둔다면 정부 관료와 채권단의 책임이 무겁다. 일이 터진 뒤엔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은 국회의원의 잘못이 크다. 이들의 죄상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중앙일보 논소리온이 쓴 칼럼입니다. 이 논소리온은 전형적으로 분석적 사고력을 발휘하여 칼럼을 썼습니다. 이렇게 분석적 사고력을 발휘하여 각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때 사물이나 현상 또는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연현상을 분석하여 그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밝힘으로써 인류는 과학기술을 여기까지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적 사고력은 자연현상을 파악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 즉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에 그대로 대입하여 분석해도 사회를 더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도 분석적 사고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육은 분석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분석적 사고력이 낮으면 사물이나 현상을 투명하게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분석적 사고력이 그렇게 쉽게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분석적 사고력도 타고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이는 학교를 못 다녀 분석적 사고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음에도 매우 높은 분석적 사고력을 발휘하는 데 비해 학교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석적 사고력의 향상은 교육 수준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분석적 사고력이 낮은 사람은 마치 시력이 낮은 사람처럼 사물들이 뿌옇게 흐려 보여서 뭐가 뭔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개념적 사고력을 보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사고한다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전체 상황을 파악한 후 일정한 패턴이나 핵심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사고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서비스 마스터라는 청소 회사의 임원들과 대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했을 때 잔디 관리, 주택 청소, 벌레 박멸과 같은 대답을 듣자 그런 사업인식이 잘못이라고 답변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사의 업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하는 사업은 미숙련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죠. 이처럼 피터 드러커는 높은 개념적 사고력을 발휘하는 경영 컨설턴트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드러커는 기업의 존재 목적을 고객을 창조하고 경영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여 주주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고 말했죠. 이런 통찰이 바로 개념적 사고력을 말합니다. 분석적 사고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현상의 핵심을 짚어내는 사고력입니다. 즉, 분석적 사고로 끄집어낸 요소들의 빈틈을 메우면서 현상의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현상과 정보 속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사고력은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높은 성취를 위한 인풋 요소로서 성취예측 모형에서 도구적 역량의 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영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재성은 시중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머리가 좋거나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을 영재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영재성을 정의하면 인간의 다종다양한 재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언젠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폴란드의 심리학자 다브로프스키의 긍정적 비통합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는 영재성을 과흥분성으로 정의합니다. 과흥분성이란 고도 민감성이라고도 합니다. 다브로프스키는 이미 1980년에 작고하셨는데 그의 제자들에 의해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재성이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평범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흥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집에 와서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자극에 대해 고도로 민감한 사람이어서 음악에 영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해리포터 시리즈를 써낸 조앤 롤링 같은 소설가는 상상하는데 누구보다 더 흥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를 영재성으로 정의하는 것은 설명력이 매우 뛰어난 정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보편적 상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브로브스키는 우리나라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학자입니다. 저도 한양대에 있을 때 영재교육과 상담심리를 전공한 김영하 교수로부터 다브로브스키의 긍정적 비통합 이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여름에 카나다 캘거리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마침 다브로브스키의 제자인 셀 멘달리오 교수가 캘거리 대학 사범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 발달심리학과 다브로브스키의 긍정적 비통합 이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영재성과 성취지향성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영재성에 대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의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재성도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데다가 높은 성취를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성취예측 모형에서는 도구적 영향 요소의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구적 영향 요소의 사례를 소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누가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 그리고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소개하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성취예측 모형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김용민 브리핑의 김용민 PD는 정말이지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방송 PD로서의 저간의 행적을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온갖 역경을 딛고 분연히 일어나 팟캐스트계를 평정한 것뿐만 아니라 방송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는 과도하게 민감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몰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영재성을 발휘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감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김용민 브리핑이 영어로 방송되는 것이라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는 팟캐스트가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김용민 PD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인연과 아무런 상관없이 성취예측 모형이라는 과학적 분석 틀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의 경제의 속살 코너를 맡고 있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입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 해설과 경제학 이론 해설을 듣고 있으면 누구라도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경제학에는 문외한이라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경제 현실을 해설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이 서로 교차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 해설을 하면서 우리 현실의 참담함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민감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끔은 쌍욕을 섞어가면서 해설하기도 합니다. 저 참담한 노동 현실을 어떻게든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강렬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영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몰입하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 철학적 입장이 아주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경제 현실과 경제학 이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이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 요소가 발휘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이 높으면서 동시에 영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대선철이니까요.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취예측 모형에 따르면 안철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지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을 성취예측 모형의 관점에서 진단할 수 있다면 안철수가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안철수가 청춘 콘서트를 할 때부터 지켜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전국을 돌면서 안철수 열풍을 일으켰지만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별것이 없었습니다. 이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청년들이 들으면 좋아할 그저 표피적으로 그런 얘기들 뿐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면 이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설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철수의 강의 내용이나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읽어봐도 좋은 말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겉핥기식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대거 따라 나서는 것을 보았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배운 사람들도 헛개비를 보고 따라다니다니 놀라울 뿐이었죠. 그러다가 정식으로 정치판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로 나선 이후 문재인과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니까 집에 칩거하는 등 양보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동 패턴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되는 2013년 4월 24일 치러진 보궐선거였습니다. 안철수는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노회찬 의원이 지역구인 노원병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노회찬은 불법과 부정부패의 상징이었던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 재벌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 응징하는 차원에서라도 노회찬의 지역구는 예의상 지켜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였고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안철수가 그곳에서 출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적어도 시대 정신에 대한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것은 성취예측 모형의 진단이 옳았음을 나타낸 증거였습니다. 안철수는 국회에 입성하는 방식부터 개념이 없는 처신이었습니다. 성취예측 모형에 따라 개념적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잡힌 것입니다. 개념적 사고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는 부산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차라리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무감각한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저 목전의 이익에 급급했던 사람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죠. 민주당에 입당한 후에 한 여러 행동들도 개념적 사고가 거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당 조직을 정비해서 100년 갈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불평, 불만만 하다가 탈당해서 다른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탈당할 정당을 왜 들어갔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정치인 치고 개념적 사고력이 높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철수가 정치 철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개념적 사고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서 풀어나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대통령 직무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개념적 사고력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철학적 사유의 폭과 깊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철수는 정치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안철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그냥 자신이 하던 길을 묵묵히 하면 좋았을 인물입니다. 차라리 정치에 나서지 말고 야인으로나마 정치의 큰 방향이나 흐름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정치판에 나서서 명예까지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도 아주 안타깝습니다. 이 칼럼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안철수 지지자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성취 예측 모형에 의한 영양 분석은 매우 과학적인 것으로 일반인의 상식보다는 훨씬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취 예측 모형을 배워서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영양 모델에 의한 성취 예측 모형의 추상화 영양 요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서면 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하네?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하트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 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친구에게 연필을 빌려주는 작은 도움으로도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이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쇼의 김프로입니다. 요즘 김프로쇼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네, 성원해 주셔가지고 많이 올라갔는데 모자랍니다, 여러분. 많이 네. 들어와 주세요. 아직 배고프세요. 우리 김프로가. 그래, 김프로쇼를 다시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광고를 한두 개라도 붙여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한 게 벌써 한 1년 반 밖에 안 됐지만 저는 그래도 1년 반 동안 열심히 계속 만들었는데 광고가 뭐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접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는. 제가 아무래도 새신성인의 자세로 우리 팟캐스트 뭔가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리고 더 뭔가 도약이 필요한 그런 팟캐스트를 위해서 팟캐스트 방송 광고 공사를 하나 설립을 해야겠어요. 괜찮네요. 예. 그걸 이제 코팟코, 코팟코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코받고 말이야. 코받고 그런 거.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미디어 랩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김용민 브리핑에 광고를 하면 자연 빠따로 김프로쇼도 광고를 같이 괜찮네요. 해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상생하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이거. 이로써 팟캐스트 시장의 어떤 그런 맹주로서 모든 팟캐스트 제작자들이 저한테 설설 기고 굴복하고 예, 농담이고 하여간 참 팟캐스트 시장이 상생을 하고 발전을 해야 하는데 또 선거 결과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공영방송이 회복된다면은 우리 팟캐스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시사정치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이제 종편이나 지상파에서 안 다뤄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여기서 뭔가 그 갈급함과 갈증을 해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예. 만약에 그걸 이제 제 기능을 뭐 방송들이 한다 그러면 정치 시사가 아니라 다른 콘텐츠들을 조금 찾아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아예 그냥 청취 자체를 끊어버리는 걸로 연결이 될지 아니면 청취하던 습관은 남아 있어서 다른 콘텐츠를 찾는 것으로 몰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최근의 대선 국면을 지켜보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상파 방송의 오랜 PSB 뭡니까? 참여정부 때도 강력하게 작동했던 그게 뭐냐? 기계적 중립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을 한 50 정도 두둔해 주면은 한나라당도 한 50을 두둔해 주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50 간다? 그러면 열린우리당도 50을 까야 하는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해야만 그게 공정이라고 믿는 시스템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게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가지고 의혹들이 이렇게 좀 검증이 제대로 잘 안 될까를 보니까 지금 나와서 보니까 더 조금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출입처 시스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뭐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뭐 출입을 해야 거기서 어쨌든 기사를 쓰니까. 글쎄 말입니다. 근데 이 출입처 시스템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말 의지를 가지고 팀을 따로 하나 꾸려가지고 돌리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안철수 후보의 무슨 어떤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고 치면 출입 기자들은 검증 못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계속 까는 기사를 만약에 쓰면 상대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취재를 위해서라도 뭐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민주당 출입 기자가 그럼 깔 수 있느냐? 네. 그렇진 않아요. 아니면 새누리당 바른정당 출입 기자가 안철수 후보를 깔 수 있느냐? 야, 네가 기자냐? 기자지 네가 무슨 뭐 그쪽 당원이야? 라고 얘기를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느라고 또 까는 기사를 좀 쓰기가 어렵고 그러면 결국은 그냥 우우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중심을 잡고 명밀하게 좀 보고 뭐 요즘엔 이제 팩트 체크니 무슨 사실은이니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끽해야 방송하기에 뭐 이렇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거나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데일리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면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그 검증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져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자료로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의 예비군 의혹 관련해서는 그게 3년이 지나면 자료가 다 폐기되기 때문에 자료가 다 안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 터지면 클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터지지 않은 이유가 자료가 없어진 거군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그걸 이제 검증을 하겠다고 병무청에다 물어봤더니 그 기록은 3년이 지나면 폐기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정리를 한 게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근데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한다. 라는 전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체 대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비군 의혹도 뭐 얘기를 해봐야 대응을 안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까 기자들이 그럼 찾을 수 있는 데를 찾는다고 간 게 뭐 병무청이나 이런 자료를 보관하는 곳인데 거긴 자료가 없다고 하니 이거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합니다. 가 그냥 되는 건데 그거는 검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야, 그래서 그 뉴스가 묻혔구나.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네. 그거 어떻게 김프로가 취재한 거예요? 아니, 그 내용은 뭐 이미 다른 곳에서 언론에서 다룬 내용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일부에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그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은 있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기억한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면서 이렇게 쭉 써놓은 걸 보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싹 안 간 건 아닌 것 같고 그 일부 제보를 한 사람도 나름대로 뭐 저걸 가지고 제보를 했을 테니 이게 연기는 가능하거든요. 면제는 안 되더라도. 근데 이제 계속 연기하다가 그게 이제 나이가 다 차면
안 가도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걸로 연기를 계속 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연기를 계속 하려면 계속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하려 치면 이제 병적 기록이나 그 이제 진단서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검증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 일말의 의혹이라도 자신이 대통령이 배려한다면은 그거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의혹을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강제로 그걸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만약에 불리한 진단 기록이 있다 그러면 안 내놓겠죠, 죽어도. 그래서 저는 무슨 되도 않는 TV 토론하지 말고 국회 인사청문회로 가자. 대통령 후보들은 공이다. 그리고 자기를 두둔하는 정당의 그 청문위원도 있을 테지만은 그렇지 않은 또 경쟁당 의원들도 나서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볼 건 물어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언론들의 간헐적인 검증, 추적, 그게 쟁점이 안 되면 또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고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명을 하지 공식적으로 정말 궁금한 예비군 관련해서 정말 아내병원에서 진단서 떼다가 예비군 훈련 불참한 것이 맞는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래놓고 어떻게 안보를 얘기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니까 뭐 그냥 대응을 안 하고 지나가면 검증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이라. 근데 이 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건들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이제 언론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입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허덕대면서 기사를 쓰기도 사실은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중계식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이래서 검증이 안 되면은 우린 또 검증이 안 되는 이 허술한 그물망을 통해서 결국 청와대로 간 박근혜의 그 전철을 또 밟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뭐 정권이 바뀌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언론을 얼만큼 정상화할 것인지 또 언론들이 스스로 뭐 느낀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정 활동을 또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뭐 이것도 좀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것보다 이제 팟캐스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김프로쇼에 이제 광고가 얼마 들어올 것이냐 이게 저한테는 더 중요하죠. 이 김프로쇼라는 타이틀과 내용들이 지상파와 그게 다르지 않은 점이 좀 아쉬워요. 그래요? 그래서 김프로쇼를 좀 들썩들썩이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팩트 체크 팀을 아예 김프로가 구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문, 의혹들을 대신 가서 취재하는 거지. 치졸하고 소소한 거라도. 저쪽이 큰 걸 다룬다면은 대형 언론들이 이쪽은 이걸 이렇게 다뤄주는 거예요. 저널리즘의 방식으로. 아무개가 스캔들이 났는데 그거 정말이냐? 혹은 뭐 홍준표가 과거에 강간모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더라도 진실에 접근하는 그 과정, 프로세스 이것만 보여줘도 김프로쇼의 위상은 확 올라간다고 봅니다. 발품은 좀 팔아야지. 아니 뭐 발품 팔 필요도 없어. 그 전화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들려주면 그만 아니야. 제가 진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김프로를 우리 또 팀으로 영입하자니 지상파 기자를 해가지고 말이야. 몸값이 너무 커요. 싸요, 저. 싸? 많이 떨어졌나? 화요일, 목요일 TV조선에 나가잖아요. 싸요. 싸요. 그래요. 우리 이제 김프로나 뭐 여기 팟캐스트 많이 했던 분들이 대선 지나면은 뭐 많이 불려나가긴 하겠네. 그럼 좋겠어요. 많이 불려나가긴 하겠지만은 팟캐스트 시장은 좀 다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혹은 뭐 이재명 시장 지지자들, 안희정 지사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남아있거든. 이분들을 한 대로 묶을 수 있는 또 다음 대선이나 중요 어떤 정치적 이벤트 때 뭐 이 사람을 정점으로 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질 때 이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구심차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지상파나 이런 데서 수렴할 수 없는 팬층을 기반으로 한 방송, 미디어 채널로서 팟캐스트는 여전히 유력하고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시니까요. 뭐 그게 분명히 다른 매력이 있기는 하죠. 지상파 라디오나 뭐 이런 것들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사실 지상파 방송의 팟캐스트들 중에 잘 되는 것도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김현정의 뉴스쇼나 저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네. 예.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거대한 어떤 그런 용광도가 되고 있는 그런 방송들이고. 예. 그렇지만 이제 대선 이후에는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위태로워진다. 본인의 바람 아닙니까? 내 예측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보라고. 이제 사람들이 분화가 될 거 아닙니까? 네. 난 저 예전에 열린우리당 집권기에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때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라디오 21이라고. 근데 거기 저 창립 멤버는 아니지만 여하간 뭐 개국할 때는 내가 있었으니까 팀장으로. 그 망하는 과정을 내가 봤는데. 이제 친노도 엄청나게 분화가 됩니다. 유시민 선생, 또 명계남 선생, 사이가 나빴어요. 지금은 다 보면 하나의 친노지만은, 뭐, 이번에 보십시오. 안희정, 문재인. 다르잖아. 네. 확실히. 권력이 창출되면은 이제 또 문재인을 정점으로 문재인의 어떤 그런 그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또 분화가 될 거란 말이죠. 말은 노선, 뭐 말은 이념 이러지만은, 아니, 문재인 후보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념적 지향점이 뭐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네. 예.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면 5년하고 끝날 거 아니야. 5년 이후에는 또 누군가가 계속,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영업을 해야 될 텐데.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꿈과 또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어떤 구심체, 구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사람을 정점으로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은 정당보다는 사람이거든. 네. 예. 그렇게 해서 팟캐스트는 보다 디테일한 지지층들이 디테일한 어떤 정치뿐만 아니라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구심체로서 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이 쉬니까 김프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막 해야 되니까 힘드네요. 아니, 검찰은 지금 완전 쉬고 있습니다. 완전 쉬고 있어요. 완전 쉬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의지가 없더만 보니까. 의지도 없고 그냥 이제 7월까지는 인사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 하면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부장급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간부들이 쭉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그 인사권을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검사 인사들만 나고 나머지는 있어서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새로운 수사를 해가지고 뭘 할 수도 없고 그냥 있습니다. 그냥. 그래요. 아니 뭐 지금 검찰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없어. 알고 싶지도 않아 사실. 그러니까 사고만 안 치고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병우 거는 기소를 하지 말아야지. 니들이 뭔데 기소를 해. 일단 내려놔야지. 이 기소한 거 엎을 수 없나? 그렇게는 뭐 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정권이 바뀌고 나면 새로운 혐의로 아마 시작이 좀 되지 않을까. 새로운 혐의라면 뭐 개인 비리 이런 거 털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수사할 때. 개인 비리라기보다 지금 이번 사건은 세월호 관련된 내지는 국정농단 사건 정도만이 였잖아요. 근데 민정수석 기간은 훨씬 그보다 길고 민정비서관으로 있을 때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정윤의 문건이 터졌을 때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나름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신임을 받아서 이제 수석이 된 이후로 막 정권을 휘둘렀을 때 여러 사건을 우리가 지금 채 알지 못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건드린다는 얘기는 검찰에 있었던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건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단한 의지를 가진 수뇌부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스스로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뭐 공수처를 만든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저런 막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개혁에 뭔가 신호탄의 계기가 되는 게 필요하기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병우 선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될 부분이 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병우로서는 이번에 이제 불구속된 것이 결국 좋은 일이 아니구만.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한 거죠. 왜냐하면 증거를 없애거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를 삼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논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구속돼가지고 본인이 잠시 감옥에 안 갔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고 우병우 라인이 다 그냥 옷 벗고
이러면 진짜 골 때려지는 상황 아니에요. 진짜. 그럴 수 있죠. 네. 영순위 아니에요, 영순위. 그러니까 어느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순위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1순위.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한명숙 총리 관련해서 5년이 지난 자료들을 어디 제주도 골프장 내려가가지고 털고 막 굉장히 막 바리바리 다 털어가지고 기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면 검찰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병우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거를 감췄다 하더라도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했다고 치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이번에 지나감으로써 수사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뭔가가 나와도 손을 본다라는 분명한 게 만약에 생기면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검찰이 아니고 뭐 공수처라든지 다른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권의 조정이 있다든지 뭐 이래서 이제 경찰에서 지금보다 훨씬 수사권을 갖게 된다든지 이러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 속속 딸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누가 되든지 그 작업을 못하게 지금의 구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가는 형태를 고수하는 게 가장 큰 지상 과제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수사권에 대한 조정이 만약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손본다. 그러면 우병우는 제1타겟이 되겠죠. 아, 우리 김프로가 그동안 뭐 홍만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적폐들, 검찰과 얽힌 이 적폐들을 뭐 하나하나 다 마치 그 길라잡이처럼 예측하고 적중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정말 쪽집게처럼 그동안 맞춰왔는데 우병우 정권 바뀐다면 구속 가능성 몇 %로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한다 그러면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몇 %? 아, 이게 그렇게 얘기해. 그런 걸 좋아해, 팟캐스트 사람들은. 아, 근데 부담스러워, 이제. 아니, 예를 들어서 70% 그러면 안 될 확률이 30%가 아니야. 네. 그럼 부담이 없어. 100%거나 0%일 때 부담이 세지.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 좀. 아니,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게. 그때를 벗어야 된다니까? 아, 나 정말 참, 이 양반.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프로이드 SBS 기자를 지냈고 현재 팟캐스트 기획자로 활동 중인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는 법조 권력의 숨은 이모저모를 파헤쳐봅니다. 김프로이드. 제가 이게 맞춘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 이게 뭔가 이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말이죠. 아, 그래요? 아 이게 뭔가를 틀렸을 때 이 여태까지 쌓았던 게 한 방에 무너질 것 같고. 아 그렇진 않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뭐 메이저리그의 투수들 다 승리했나? 방어율 100%는 없잖아. 네. 정권이 바뀌면 우병우가 구속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78%로 합시다. 아니요. 51.6%로 하겠습니다. 아이, 진짜. 어중간한 걸 싫어합니다. 75나 혹은 뭐 35 미만. 75 이상, 35 미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간은 꽤 걸릴 것이다. 아, 시간은 꽤 걸릴 것이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튀어나오기는 어렵고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 구도의 지형의 변화가 있는 거에 만큼 총장이 누가 되느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사권이 어떻게 조정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시간이 걸리고 나면 타겟으로는 1순위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털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러면 뭐 7, 80% 뭐 정도 되죠. 근데 그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이명박 구속은? 그것도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을 오래 운영을 했던 사람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네. 뭐 최순실 씨도 뭘 해봤겠어요. 그냥 구멍가게 자기 그냥 뭐 저것만 한 거지. 어찌 보면 쉬운 상대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되도 않는 방법으로 뭐 자료도 남고 근거도 남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한 건데 기업을 그것도 큰 기업을 운영해본 사람들 그리고 또 나름대로 권력을 이렇게 좌지우지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전략적으로 지능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은 찾아내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도 많고 논란의 여지도 많고 해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비위 사실을 찾아내는 것이 뭐 당연히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굉장한 의지와 노력을 들여가지고 해야 있을 것인데 그거는 뭔가 역사적인 또 변곡점 뭐 이런 것이 작용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어지간히 단순한 의지 가지고는 뭐 롯데를 한참 수사해가지고 털고 막 했는데 뭐 그렇게 대단히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는 뭐 오너 일가 거기만 때려잡았잖아요. 네. 봐준 거 아닌가? 롯데 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 아니 검찰 지휘부가 바뀐다는 전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김수남이가 이명박이를 어떻게 구속하나? 또 저기 오병우처럼 이명박이 나 몇 년이든 살겠다. 그러나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이러면은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 거기는. 같이 갈 사람이 없나? 근데 어설프게 찔러가지고 뭔가 자료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싹 다 한번 엎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대강도 그렇고 어설프게 뭐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하니 야 자료 될 만한 거 다 없애 해가지고 증거 인멸한 것만 벌써 엄청나거든요. 그 과정에서 뭔가 딸려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뭔가를 찾아가지고 하기는 참 쉽지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군요. 근데 또 몰라요. 그 전혀 지금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게이트가 생각지도 못해. 이럴 줄 알았어요. 뭐 이대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알고 보니까 정유라가 이렇게 딸려 나올 줄 알았나요? 몰랐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생각도 안 한 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나쁜 사람들이 꼼꼼하다고 해도 그래도 본인들이 생각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의지를 가지고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권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몇 퍼센트? 이명박 구속? 저는 이명박 구속은 이렇게 문법을 내가 알려줄게. 이명박 구속 어떻게 될 거 같냐? 그러면은 그때는 프로테이지부터 제시하는 거야. 그래? 75% 뭐 이러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풀어줘야 돼. 이게 절대 귀납적으로 가면 안 돼요. 투갈로 해서 가야 된다고. 그래도 아직 제 몸에는 말이죠. 정론직핀의 피가 흘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구태야. 적폐고. 그때를 벗어야 된다니까.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이 정론직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꺾으면 꺾이리라. 이런 마인드로. 그래요. 여러분 김프로쇼는 구제불능입니다. 광고 줘봐야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광고주는 다르지. 광고주? 김용민 브리핑 광고하시면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드립니다. 들어야 광고가 오지.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을 광고주로 여기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참. 네. 아니 이명박 건 알잖아. 네. 주진우하고 같이 다니면서 대략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야. 네. 이 건이면은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졌을 경우 어떻게 말아버릴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알 텐데. 내가 밑자락 깔았잖아.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면은 지휘부가 바뀌어서 MB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털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춘 그런 지휘부가 들어선다. 그럼 몇 퍼센트냐 이거지.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75% 이상이에요. 75% 이상. 그렇지.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래요? 수치로. 76.8% 이렇게? 뭐 이렇겠지. 그에 대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76.8%로.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도 우병우 구속 가능성. 우병우 구속 가능성은 저는 82% 봅니다. 82%. 82%. 좋습니다. 좋아요. 이게 뭔가 교육의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어. 뭔가 내가 이렇게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나한테 말려서 손해본 사람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더 플랜 보셨어? 다는 안 보고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로? 네네. 유튜브 말고 영화로 보려고. 그래요. 네. 안 봤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게 충분한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지난 대선 때 취재했었잖아요. 대선 때 취재했죠. 근데 대선 개표조 이런 걸 취재한 건 아니고. 그 당시 좀 수상한 기운이 좀 느껴졌어요? 당시에요? 저는 솔직히 잘 못 느꼈어요. 박근혜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는 솔직히 문재인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그 SNS 상에서 그때는 페이스북보다 트위터가 훨씬 더 강력할 때거든요. 예. 뉴스에서 트위터에 트윗을 소개하고 막 이럴 때니까 9시 뉴스에서 무슨 저 소셜 미디어 이런 거 참여한다고 그 트위터 내용을 이렇게 올려주신 거를 막 소개하고 이랬었거든요. 트위터가 굉장히 셀 때여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트위터가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되는 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실제로 대선을 준비하는 기자들, 그러니까 대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기자들도 상당히 문재인 후보의 무슨 다큐라든지 뭐 이런 거를 되게 공들여서 제작했었어요. 그렇지. 그때 얘기했잖아. 네. 문재인이 당선이 안 됐으니까 그냥 사장이 됐지만은 그게 만약에 방송됐으면 많은 사람들을 울렸을 것이다. 그럼요. 예,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그때 보고 이제 멘붕이 왔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몇 시 때 멘붕이 왔어요? SBS에서는 왜 먼저 뭐 퍼센트가 발표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럴 수가 있느냐, 뭔가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당선 확실 뭐 이런 거 이제 방송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이 되게 빨랐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 방송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프로그래밍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막 그 어디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도하거나 허술하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측 시스템을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또 당시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공표되는 거는 조금 정리해서 발표를 하니까 늦기는 한데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거든요. 데이터를. 아니 그 선관위가 그러니까 각 지역 그 개표소 251개 개표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이제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발표한 자료가 방송사로 가서 그렇게 해서 개표 결과가 국민들한테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맞아요. 근데 선관위에서 그날 당일날 집계되는 시스템 자체가 실시간으로 그 포털하고 방송사들하고 같이 공유가 돼요. 251개 그 개표소에서 거기 개표 최고 책임자 위원장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 저기 부장판사급 되는 분들이.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발표를 해야만 공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발표를 해야 공표가 되는 거고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는 공유가 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야,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시차가 약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발표되는 거하고 실제로 막 이렇게 저 데이터를 누군가는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나온다. 그렇죠. 발표와 동시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발표 후에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왜냐면 그거를 자동 그 개표기에서 하고 뭐 수검표로 하고 하면서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개표에 뭔가 부정이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위원장이 251개소마다 있는 그런 위원장이 발표하기도 전에 심지어는 투표함을 까기도 전에 결과가 발표가 돼서 방송사 컴퓨터에서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지. 자막으로 국민들 앞에 화면으로 그 결과가 노출됐고.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따져보려고 해서 영화를 아직은 제가 이제 극장에서 좀 보려고 안 봤는데 극장에서 보고 나서는 그거를 제가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 강동원 지금은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제 그분이 그 의혹을 그때 제기했었고, 그 건 때문일 거예요. 그 건 때문에 이제 낙천이 됐지. 그래서 이번에 20대 국회에 못 왔지, 그 양반이. 예. 근데 그 부분은 뭐 이번에 그 더 플랜이라는 영화에서 뭐 1.5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난 몰라, 그거 잘. 저는 1987년 10월 21일자로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얘기를 안 해. 예. 워낙 전문가들이 1.5 의혹이 확실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K값이 1에 가까워야 하는데 1.5에 가깝거나 뭐 그보다 많거나 그렇게 나왔다는 건데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대요. 또 그러니까 지금 한 샘플 뽑아가지고 한 10만 장만 검표를 해보자 다시. 그래가지고 문재인 더미 속에 들어가 있는 박근혜 표, 박근혜 더미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재인 표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한 10만 개만,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조작이 있었다는 그렇지, 결론이 나온 거니까. 그렇지. 전국적인 거니까 일부만 봐도 나오겠지. 전국의 것만 일부 싹 해가지고 한 10만 표 정도만 해보면 그 추이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간단하게 뭐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고요. 뭐
취재가 조금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던데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취재 절차를 거쳐서 뭐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서 의혹을 제기한 거면 뭐가 취재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선관위의 반론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뭐 그런 부분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돼. 30번 이상은 접촉을 했어요. 30번 이상은. 김총수 말은 그런데 감독은 또 100회 이상 심지어는 이제 개별 직원들의 롤을 맡은 사람들 신상까지 확인해서 그 자리로 이제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뭐 답변을 안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거야. 그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접촉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선관위에서 유의미한 내지는 내용을 전달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또 검증을 하면서 뭐 이런 단계가 없었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래서 취재가 부실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이제 취재가 뭐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이제 그런 것인데 그렇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거는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라는 것은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시스템을 지탱해 나가기 위한 아주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서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해보는 것은 저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왜냐면 우리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만에 하나 재검표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이 봐라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 믿을만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이 자체를 무시하고 뭐 기분 나빠하고 지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그냥 여론이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민감하게, 더 예민하게, 더 진지하고 깊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여간 더 플랜은 뭐 그 영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개표 부정이 있었는지. 네. 이거는 근데 사실 더 플랜이 괜히 뭐 그 선거 관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든지 쓸데없는 어떤 그런 불신을 조장했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이미 4, 5년 전부터 박근혜 당선 시점부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또 당시 대법원은 지금 4년 넘도록 뭐 제대로 손 대지도 않았어요. 왜 이러냐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의혹이 규명돼야 할 테고요. 의혹이 규명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가짜면은 책임져라. 이게 과연 온당한 태도인가? 아니 책임은 지겠지. 안 지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들이 잘못한 게 맞다면은 책임지겠다. 그런 하나만 한 얘기를 뭐해? 당연히 책임져야지.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 자체가 갖는 의도가 난 이런 거라고 봅니다. 야, 더 이상 우리를 자극하지 마. 재미없는 수가 있어. 협박인 거지, 협박. 뭐 일종의 그렇게 느껴지죠. 예. 네. 이런 협박으로 해서 큰 소리 칠 선관인가? 저는 그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 예전에 뭐 낙검수에서 지적을 해서 그 아침에 투표소가 막 바뀐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이나 내지는 뭐 찜찜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선관위가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뭔가 다른 사람이 제기하는 의혹이나 내지는 궁금증에 대해서 더 앞서서 친절하게 해소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스템을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본인들의 책무고 의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무슨 잘못된 의혹일 경우에 아니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뭐라고 하면 의도를 가지고 팩트를 왜곡해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아니 그거는 현행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궁금증에 의해서 나름의 과정을 거쳐서 접촉을 했는데 자기들이 대응을 안 했으면 그러면 이 결과를 초래한 것도 음모론, 만약에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그거로 인해서 혼란이 발생했다면 자기들이 자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표소의 개표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승인해서 발표하기도 전에 심지어는 투표함이 뚜껑도 열리기 전에
개표 결과가 나온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진실이 무엇인가 파헤친 걸 갖고 큰 불법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혹을 제기한 놈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개소리가 어딨어. 그러면 니들이 하면 다 진리냐? 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이고요. 여간 대선 후에 뭐 해보자 그러는데 대선 전에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부분은 선관위는 일단 혐의자다. 피의자다. 이런 관점을 갖고 선관위 맹신하지 말고 아주 정말 집요하고 잔인할 정도로 검증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이 선관위라는 집단을.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니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 대선 후의 검증 그거는 선관위가 관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지가 피의자고 혐의자인데 피의자 혐의자가 현장 검증할 때 야 저기로 가자. 몇 시에 어떻게 하자. 그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나? 아닌 거지 그거는. 그래서 대선 이후에 그 재검증 뭐 지금의 시간이 없으니까 네. 뭐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은 재검증 때는 너희들은 그냥 아무 일 하지 마시고 재검증 약속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김어준이가 엉뚱한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어준이 책임질 일이야. 그는 아마 국민들이 알아서 그 수위를 정해서 네. 이렇게 처단을 할 겁니다. 그래요. 하여간 우리 김프로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면서 네. 오늘 어떻게 노래 한 곡 소개해 주는 겁니까? 네, 데이브 니어의 하늘과 바다라는 곡. 우리 또 이제 잠깐 또 관심을 갖다가 또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진 우리 세월호 가족들. 아, 그래요. 아직도 되게 힘들게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하고 관심을 갖고 좀 마음으로 같이 있으면 좋겠고요. 예. 하늘과 바다라는 곡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고. 예. 저는 또 김프로쇼에서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김프로쇼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칩니다. 저 하늘을 바라볼 때면 저 바다를 바라볼 때면 너의 이름 살며시 불러본다. 그 무엇이 그토록 붙들었나. 그대여 나는 더 이상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진 않아. 저 바다 위를 걸어가 보자.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저 하늘 위로 날아가 보자.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그 무엇이 그토록 붙들었나. 그대여 나는 더 이상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진 않아. 저 바다 위를 걸어가 보자.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저 하늘 위로 날아가 보자.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이제 일어나서 두 눈을 뜨고 새롭게 맞아야 할 시간이 왔어. 어깨 축지에 난 날개를 펴고 우리가 바라던 그 세계로 저 바다 위를 걸어가 보자.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저 하늘 위로 날아가 보자.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저 바다 위를 걸어가 보자.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저 하늘 위로 날아가 보자.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